아침 산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또 천안에서 또 세종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고생 많으셨고, 부여에서 숙박하신 분들은 어젯밤에 또 추억도 많이 또 쌓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을 보니까 영하 4도로 부여가 찍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1월 17일 날 일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국내 연계로 공주와 부여 익산의 세계유산 백제 역사지구를 지금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백제 역사를 전체를 알고 이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백제 역사지구에 있는 백제의 문화, 여러 가지 또 일본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여의 답사지는 부여 왕릉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나무 뒤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분군은 이쪽에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의자왕의 단을 조성했는데, 부여의 이제 융, 태자였던 융이 중국에서 이제 세상을 뜨는데, 여기에 지금 그 부여 융과 그 다음에 의자왕의 단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도 발굴을 또 해서 왕급 무덤이 또 있다고 하는 거 추가로 이제 찾아내게 됐어요. 대략 지금 한 17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맨 위에 하나 하고, 그리고 상단 하나에다가 중앙 3개, 하단부 3개 해서 총 7개가 육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구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무덤이? 구름 위에 언덕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예. 산 보세요, 저기 산. 산 위에 이렇게 형태가 보이죠? 그 형태 산 위에다가 올려요. 꼭대기에다가요? 그렇죠. 네, 능선상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산 전체가 무덤의 중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장하죠. 높이 다 있으니 어디나 다 그래요. 고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운봉가야나 장수가야도 다 산능성에 있어요. 고령의 대가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함안에 가면 아라가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고분도 다 산 꼭대기 위에다가 다 해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대는 보기에는 뭐 나올지 모르지만 복을 당하죠. 나 여기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백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백제는 산이 있으면 안쪽 아래에 기슭에 이렇게 대부분 둡니다. 무덤은. 그래서 무덤을 어디냐 두는 그 위치로도 고대 국가들의 이 매장, 무덤을 쓰는 그런 방식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능산리, 우리가 어제 송산리를 갔었잖아요. 그 송산리 부분도 꼭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면 쪽에 있다. 이게 이제 백제의 그런 무덤을 두는 방식이다. 그럼 저 앞에 직접 올라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면 저부터 보세요. 거기 나중에 보고. 저부터 바빠요, 마음. 네. 얼른 오세요. 오늘 일산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는 일본 지역과 어떤 특히 불교 미술이나 이런 흔적의 유사성이나 대통성 내지는 전수해 줬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부여하고 익산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주 지역은 백제가 천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또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짜 공산성이 백제의 왕 구성으로 맞는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삼국사기 기록을 인용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여도 그러면 사비백제라고 하는 남부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삼국사기에는 남부여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그 천도한 남부여의 왕성으로서 왕조로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맞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부여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왕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왕궁이. 그 다음에 왕들의 무덤들이 어디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에 궁궐 말고 그 궁궐을 외곽에서 방어하는 이런 성 개념의 그런 도성이 있느냐 이게 나성이에요. 아까 봤던 거. 우리가 성곽 그러잖아요. 성곽. 그래서 외곽에 있는 성을 우리가 보통 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성, 그다음에 밖에 있는 성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외곽 혹시 아성 들어봤어요? 아성이 무너졌다. 네, 아성이. 아성이 무너졌다. 아성 다이소도 알고. 그 아성은 이제 삼중성을 했을 때 맨 바깥에 있는 성을 우리가 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아성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 성이 외곽이 무너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여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있잖아요. 갖고 있고. 요 왕급의 무덤으로서 왕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왕급 무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사찰이잖아요. 여기 사찰. 그래서 이 사찰은 이제 이따가 부여 읍내 관북리 유적지하고 정림사지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외곽 도내뿐만이 아니라 외곽에 사찰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 부여가 과거 백제가 이 남부여라고 칭했던 수도천도의 현장이다. 즉 성왕이 했던 그런 현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런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전에 이제 능선리 부분이라고 그래서 능선 그리고 능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능사는 백사나 독사 종류의 뱀 종류가 아니고 능이 있는 옆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능사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능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고전에도 여기에는 왕능이 있는 곳이다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총 7개인데 번호 부여는 1, 2, 평평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평평하잖아요. 거기가 3, 그 다음에 저쪽이 지금 평평한 게 4, 5, 6, 맨 그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하단부 1, 2, 3, 4, 5, 6, 7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요 앞에가 1, 지금 있는 게 2, 그 다음에 저 있었는데 지금 팡팡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분이 사라지고 좀 수평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들어야 돼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가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저 뒤에 산 능선이 이렇게 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작은 언덕이 내려가죠. 네. 보이잖아요, 언덕이. 그리고 왼쪽도 저쪽으로 보면 산 줄기에서 좀 약간 떨어져 있지만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보게 되면 좌청룡 500호의 자리를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안산의 역할. 저 지금 산속에서 연기 나는 곳, 연기 나는 거 보이나요 혹시? 소나무 숲 있는데 연기가 있습니다. 그게 안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앞으로 하천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백마강, 즉 금강에 합쳐져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이 무덤이 자리한 곳이 그런 풍수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호분인데 이 호분을 성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분인 여기는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한 창, 부여창이에요. 근데 성씨는 부여씨니까 이름이 창이었단 말이에요. 위덕한. 그래서 부여창, 위덕왕의 이 창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백제 왕들을 보면 기록에 보니까 이름으로 저기를 불렀어요. 창왕이. 그래서 이 두 개의 1호분과 2호분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만든 순서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학계에서 보고 있는 그 2호분이 성왕일 것이다. 그리고 1호분이 그의 아들인 위덕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보는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연기가 뭐 가운데 어디 기준은 없죠. 이게 이제 연구자들, 학자들의 이제 몫인데, 자, 공주에서는 순서를 다시 한번 해봐요. 한성에 있던 백제가 무너지면서 계로왕이 죽죠. 죽으니까 문주가 신라에 가서 구원병 만여 명을 데리고 왔지만 이미 이제 전쟁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내려와서 이어갔죠. 그런데 문주가 몇 년 했어요? 2년 했죠. 475에서 77까지 2년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의 아들 누구? 삼군왕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삼군왕이 또 역시 2년밖에 못했어요. 이때 당시는 동성왕이 죽을 때는 아마 백가에게 시해 당하는데 이런 그 지방의 귀족이나 호족들, 중심 세력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군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배다른 형제였던 동성왕이 이제 모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대가 와서 임금을 479년부터 501년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가는데 웅진성 북쪽에 사냥했다가 사비성 서편 들녘에서 아직 천도하기 전이니까 이 사비 서편에서 사냥을 하다가 백가가 보낸 자객인지 하여튼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의 무령왕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령왕이 즉위해서 이제 52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왕이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523년 돌아가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는 529년 장례 치를 때까지 그 긴 약 17년을 아버지와 어머니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538년에 바로 이쪽 사비로 천도한다. 그래서 천도에서 이제 여기서 왕위를 이제 이어가면서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있어서 475년은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한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한성 일대를 빼앗겼던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다시 고구려를 몰아내면서 한강유역을 되찾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551년에서 553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한강 하류지역은 백제가, 상류지역은 신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신라에서 뭐 해요? 그 약속을 깨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이 하류 쪽을 빼앗아가지고 즉 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반 사건으로 인해서 성왕은 그걸 되찾고자 했고 복수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정탈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쟁 정사로로 들어가는데 그게 554년에
바로 옥천 일대로 보고 있는 관산성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 사실은 이제 백제 귀족들이 반대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아들 창이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쳐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창이 지금 옥천의 구진벼루라고 하는, 저 금강 따라 다니는 분은 구진벼루 갔었죠? 그 자리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신라에 의해서 백제의 상황이 참수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때 상황이 가서 참수된 것은 아들 창을 가서 위로하고 또 지원하고자 해서 소수의 병력만 갔는데 이 정보가 새어나와서 어쨌든 상황이 신라군에게 체포돼가지고 참수당하고, 상당히 이제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했던 것이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 창은 이제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 사비에 있는 귀족들이 이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곧바로 왕권을 강화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창이 이제 유도강으로서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554년부터 598년까지 44년간을 지휘한, 상당히 오래 지휘한 왕이 위도강입니다. 위도강. 그리고 그 위도강에 바로 이어간 왕이 누구예요? 해왕이에요, 해왕. 그런데 이 해왕은 위도강의 아들이 아니고 형제. 그러니까 공주에서도 그랬잖아요. 공주에서도 계통이 오다가 동생으로 가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부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성왕과 무령왕은 서로 이복 형제였고,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이었고 성왕의 아들이 이덕왕이었는데 그 이덕왕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덕왕의 아들이 죽자 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세운 사찰이 왕흥사가 됩니다. 왕흥사. 이따 이제 사리감 그 사리 장엄구를 볼 텐데, 그리고 나서 그 계통을 이었는데 해왕이 이었어요. 근데 해왕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598에서 599년 즉위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법왕이 받았어요. 그 법왕도 599에서 600년까지니까 고작 1년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역사의 주인공 무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왕은 640에서 601년에서 640년대, 600년에서 641년까지 왕이 있고, 그리고 641년 이후에 누가 마지막 의자왕이 660년까지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공주에서의 백제 왕들, 그리고 여기 이 사비 부여에서의 왕들의 순서하고 연도를 대략 알고 있으면, 자,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가는 일본으로 넘어가면 아스카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야마토, 외라고 하잖아요. 그 외의 정권들에 차지했던 일본이 분류한 천황관. 실제 천황은 대무 때부터예요. 40대 대무 때부터 천황이라는 이름이 동원돼 있으니까 그냥 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연결되고, 위도강과 성왕은 일본의 호류지에 있는 구다라 간음의 이런 백제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몽전에 있는 구세간음, 이 구세간음상이 바로 백제의 성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실 그 책을 갖고 왔던데, 존 닥터 코벨이 얘기한 백제와 관련된 유산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다 이건 백제에서 온 거다, 아니면 백제가 만들어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세관음도 위도강의 아버지를 기리면서 바로 여기 백제에서 제작해 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닥터 코벨 선생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는 측면에서 말하고 에스키모 집 같잖아요. 네. 에스키모 집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식이 바로 백제의 대표적인 불식 돌방 무덤의 형태예요. 이거 뭐예요? 가는 게 연도? 길이잖아, 연도. 보통 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도를 지나가면 이제 현실이 있어요, 무덤방. 그래서 이러한 횡혈식 석실 형태의 무덤 방식이
대표적으로 그 백제의 무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다 덮어놨으니까 저거를 이 성황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옆에 있는 능산리 사지에서 내가 갑니다. 능산리 사지에서 창왕명 돌로 만든 석조 로프백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석조 사리감인데 책 옆으로 들어가요. 50쪽을 펴보시고 자 그러면 50쪽에 보면 이제 왕릉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 제1호분의 내부의 방 모습입니다. 그게 51쪽이에요. 봤어요? 그러면 51쪽에 이런 그 무덤방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걸 납작 천장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자꽉처럼 생겼어요. 판 하나로 4방을 대는 거예요. 한 판씩. 네, 쪼개진 석재를 쓰는 게 아니라 판 하나가 한 면이에요. 천정도 한 면, 동면, 서면도 다 한 재로 썼다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파는 거예요. 바닥은 뭘로 했어요? 이런 건 이제 모전석이라고 그래요. 모전석, 벽돌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까는 형태를 이제 모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탑 그러잖아. 전탑, 안동에 가면 7층 전탑 이런 게 있잖아요. 벽돌로 된 탑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 벽돌처럼 돌을 잘라가지고 깔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 1호분의 형태예요. 이게 됐죠, 뭔 말인지. 그런데 2호분 저 녀석은, 저 분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52쪽 봐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2호실 그분 그림 46 보여요? 이 아치 형태는 밑에 우리가 어제 공주에 가서 봤던 밑에 6호분 보이죠? 이건 무령왕릉의 내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6호분이 아니라 7호분입니다. 어쨌든 6호나 7호는 이와 같이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돌방무덤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에 있는 송산리 구분군과의 개통성, 연계성,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로 천도는 했지만 이런 무덤 방식을 쓰는 거에 있어서 교통을 이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가운데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식, 터널식의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납작하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형태가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1번으로 보는 거예요, 순서를. 거기서 개통을 이어왔을 것이다라고 1번으로 보고 얘를 2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넘겨봐야죠. 넘겨보면 3호총 옆에 53쪽에 이렇게 3호총은 사실은 제 2호분인 이런 불식과 약간 비슷하지만 완전히 각져 있죠. 위에가 천정이 모서리가 완전히 꺾여 있잖아요. 이런 이제 꺾임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꺾임식이 꺾임 천장식이 이제 가장 늦은 걸로 보는 거예요. 저 맨 끝에 요 2호 옆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능산리의 무덤의 내부 구조 방식은 시기적으로 이제 2호가 가장 오래됐을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1호가 이어지고, 맨 끝에 꺾임식이 이제 3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장 넘기면 54쪽에 기토라 부분을 가게 되면 바로 이 밑에 그림이 50번 기토라 부분의 무덤. 가만히 형태를 비교해봐요. 어디하고 있어? 구석의 좌측과 우측의 구석 부분이 조금 이렇게 꺾입니다. 꺾임식하고 비슷해요, 우리에. 그런데 일본은 거기 기토라 부분 전 시간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지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지? 지붕식. 일본에서는 이걸 지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저 2호분을 성황의 무덤으로 보느냐면 56쪽에 있는 이것 때문에 56쪽에 보면 등산리 이제 이 석칼터에서 나온
복합자리에 이제 심주석 위에서 이제 찾았는데 이 석조 사리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조 사리감이라고 뭘 말합니까? 감이라고 하는 거는 감실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뭐 부상을 넣거나 이런 공간이 감실인데 돌로 만든 이러한 이 사리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왕 13년인 567년에 누이가 아버지 이 성왕의 저기를 기원하면서 사찰을 이제 짓는다, 시주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명확하게 나옴으로써 얘가 국보가 됐어요. 왜 국보가 됐냐면 그런 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령왕릉에서 나온 묘지석이 정확히 그 역사에 편년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됐잖아요. 523년. 그죠? 몇 년 몇 월 돌아가가지고 어디 62세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이 창왕명에 써있는 이 13년에 567년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능산리 사주가 건설된 연도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고대사의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연도 기준을 삼고 있는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가 됐는데 이 형태가 이 무덤 양식하고 같다. 보세요. 사리감의 형태. 터널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죠. 지금 56쪽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산사주의 무덤감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 자기로 인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또 그 미안함도 있지만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아들, 또 딸, 그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거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무덤도 안에 내부도 이렇게 이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공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 그 성왕의 아버지였던 무령왕의 무덤도 그런 터널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연관성으로 너무 잘 이거를 됐어. 성왕으로 보는 거고, 잘 그 됐어.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이 아들 위더강으로. 아빠 지금 공부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위더강은 역사 공부 이 시작했어. 위더강을 모신 1호분이 바로 사신도가 아빠 조금 이따 나중에 그러니까 연락할게. 공주 송산리에 6호분인 사신도가 있었잖아요. 맞아. 여기도 바로 백제의 마지막 이 수도지. 송산리에도 1호분인 사신도가 어이 잘하네. 백제의 그래. 사신도가 그려진 공부 열심히 하네. 부분은 잘했다. 그래서 이 그래. 형태는 아빠 우리가 끝나고 이제 연락할게. 내려가서 모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야. 구조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다. 그래서 또 자. 오늘 이 끊을게. 국제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왔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전사 그 아들 위더강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금동대항로가 나타나게 되는 역시 같은 배경이 된다. 근데 금동대항로는 뭐 세계 최고의 우리가 공예품이니까 여기에 도교와 불교 양식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사찰에서 공양 드릴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이 왕들을 제사 지내면서 이거를 염원하고 기원할 때 쓴 향로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그토록 아름다운 또 도교와 불교의 그런 세계를 다 담아서 누군가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기원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위더강이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었어요. 왜? 그 사찰에서 나왔으니까. 뭐가? 항로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무덤 7개 왕급 무덤, 저쪽 또 무덤이 또 달고 있는 데가 저쪽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554년의 성왕의 전사를 꼭 기억해 주시면 그 뒤로 600년부터 이 무왕이 641년까지 즉위하면서 이제 상당히 힘을 발휘하죠. 그리고 이 의자왕이 641년 즉위한 뒤에
642년에 드디어 원수를 갚습니다. 그게 바로 김춘추의 사위가 있었던 대야성. 그 대야성을 공격해서 그때 당시 40여 성의 신라성을 빼앗았으니까 그 642년에 대야성에 공격해서 김춘추의 이 사위가 결국 백제군이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이거를 복수하기 위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고구려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하다가 붙잡히죠. 체포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 돌아온 뒤에 김유신이 이제 5천의 병사를 끌고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탈출해서 나와요. 김유신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당나라로 가서 결국은 백제를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협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한강유역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연합작전으로 유대관가에서 고구려에서 뺏어서 각자 영역을 나눴다가 신라가 배반하면서 있었던 554년에 발생한 전투는 끝날 642년에 바로 이 신라에 공격하면서 이 김춘추의 사위와 관련된 역사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은 끝내 다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전체 역사를 꿰면서 이야기가 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